정규 시즌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1번 시드, 디비전 우승, 와일드카드, 저마다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팀들의 대결이 마음껏 펼쳐진 15주차였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번 주 TNF 경기였죠. 바로 디비전 우승자를 가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던 경기, 램스와 나이너스와의 경기는 생각외로 터치다운이 하나도 나오지 못한 채로 필드골만 무려 6번이 나왔죠. 11대 6으로 램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 디비전 우승에 대한 본인들의 목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기는 나이너스의 팬분들이나 램스의 팬분들이나 이 오펜스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만 한다면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또 어설프게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램스의 입장에서는 이 디비전 우승을 노리고 향후 이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매치업을 펼쳐야 하는 만큼 이들에게 있어서 조금 이 TNF 경기에서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은 어느 정도 좀 의심을 가지게 만들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나이너스의 경우에는 시즌이 사실상 끝났어요. 하지만 그 끝나는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들의 오펜스 계속해서 올 시즌 좋지 않고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내년 시즌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가질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한번 경기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램스의 오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드래 그린로우가 복귀를 하였고 또 닉 보사가 복귀를 하였고 이 팀 내 이 핵심 선수들이 이 경기를 앞두고 복귀를 하면서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정말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작년 시즌 이들이 슈퍼볼에 진출했을 때 리그 최고의 디펜스 퍼포먼스를 선보였을 때 그만큼 이들의 디펜스는 굉장히 잘 정돈된 모습이었고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이 램스의 오펜스는 시종일관 이 경기에서 전진하는 것을 힘들어했고 매튜 스태퍼드의 경우에는 첫 번째 드라이브나 중간 드라이브에서 두 번의 인터셉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 패스를 던졌지만 나이너스의 수비가 아쉽게도 그 공을 결국 턴오버로 연결을 하지 못하였고 이 운만 더 나이너스에게 따랐더라면 어쩌면 경기의 결과가 반대로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나이너스라는 팀은 이 그린로우가 다시 부상을 당하였고 그리고 현재 말이 굉장히 많죠. 디반드레 캠벨이라는 이들의 베테랑 라인베커가 이 경기에 출전하는 것에 항명을 하여가지고 경기에 나가는 등 이러한 좀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분명 잘했지만 이러한 문제가 터지고 나서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후반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램스의 오펜스는 10 퍼스널을 굉장히 자주 사용을 했어요. 4명의 리시버를 깔아두면서 이 나이너스의 촘촘한 존 커버리지를 이들의 리시버들을 활용해서 부숴내려고 했지만 이 리시버를 많이 깔아놓는 만큼 이 매튜 스태포드에게 패스 프로텍션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라인 싸움에 있어서 이번 주 나이너스의 디펜시브 라인은 대단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요. 결국 매튜 스태포드는 쉽게 이 프레셔에 시달렸고 라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 리시버들로 패싱 게임을 이끌어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죠. 또한 굉장히 빠르게 리시버를 통해서 퀵 게임을 전진한다든지 그러한 패스들을 노릴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램스 입장에서 이들의 나이너스의 라인베커진의 이 커버리지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이너스는 이 프레드 워너를 비롯해가지고 이들의 라인베커들의 커버리지 능력, 이 리시버들을 이 잠시라도 패스 타이밍을 방해하고 쿼터백에게 있어서 디시전 메이킹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그들의 능력들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이 맥베이 감독과 램스 오펜스의 이 리시버들을 활용한 패싱 게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방해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램스는 후반전에 이 플레이 액션 붓 컨셉들을 본인들의 치트키죠.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느 팀을 만난다든지 이들은 플레이 액션 붓 컨셉을 통해서 꾸준히 전진을 할 수 있는 팀으로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전진을 해 나가고 그리고 이 후반전에 있었던 이 푸카 나쿠아의 빅플레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 오펜스의 활로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션 맥베이 감독은 이 경기에 굉장히 좋은 게임 매니지먼트를 보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무리하게 어쩌면 작은 점수 차에서 뭐 터치다운을 무리하게 고집을 해서 우리가 뭐 빨리 리드를 해서 뭐 나이너스가 더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굿포릿을 분명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 오펜스도 득점을 거두는 거 힘들어한다, 이들도 필드골밖에 못할 것이고 이들도 펀트를 계속 찰 것이다 라는 모습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오케이, 우리가 무리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냥 필드골을 통해서 차곡차곡 점수를 획득해내자 라는 이 게임 매니지먼트 방식을 통해서 이들의 승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좋지 못했던 단 6득점밖에 거두지 못했던 이 나이너스의 오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먼저 나이너스의 오펜스는 이 레프트 태클인 트렌트 윌리엄스의 공백이 있었던 경기였죠. 이 공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램스의 디펜시브 라인을 상대로 러싱 플레이, 패싱 플레이 모두 완패를 당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이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브록 퍼디가 경기가 진 원인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퍼디도 잘하진 못했지만 퍼디 때문에 진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퍼디는 시종일관 이 프레셔에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 잘 던진 패스들도 리시버들이 드랍을 하였고, 후안 제닝스라든지 또 다른 이 리시버들이 계속해서 드랍을 하였죠. 이처럼 크리스찬 맥카프리와 브랜든 아이육이 없는 상황에서 이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 혼자 무언가를 헤쳐나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보 사뮤엘이라는 이 리시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디보 사뮤엘은 첫 번째 이 나이너스의 첫 패스와 그리고 서드 다운 상황에서의 핵심 패스를 드랍하면서 현재 많은 팬분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데요. 저는 디보 사뮤엘의 전성기는 분명히 끝이 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리시버는 전형적인 돈을 많이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게을러지고, 하지만 어쨌든 콧대만 높은 자존심만 센 이 디바 리시버의 말로를 보는 듯 하는데요. 후안 제닝스라는 리시버가 자연스럽게 넘버원 리시버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물론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는 있어요. 하지만 후안 제닝스라는 리시버도 그 롤을 맡고 있을 뿐이지 이 선수 자체의 급이 넘버원 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라우트 능력이 부족하면서 또 두 번의 패스를 드랍한 장면은 브록 퍼디와 이 팀의 오펜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리시버의 도움이 없고 또 러싱에서도 상대 이 디펜시브 라인과의 맞대결에서 완패를 당하면서 이 전진을 해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너스의 오펜스는 본인들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채 답답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상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시즌이 현재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로스터 청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늙었고 너무 비싸고 너무 이 부상을 쉽게 당하는 선수들이 팀에 많은 상황인데요. 카이 샤난 감독은 션 맥베이 감독, 이 상대팀 감독이자 이 절친인 감독, 그리고 디비전 라이벌 감독이자 이 램스라는 팀이 새롭게 코비 터너를 비롯해서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이 정말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로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램스라는 팀도 분명 이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들은 굉장히 이 단기간에 좋은 이 리빌딩을 성공을 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나이너스 입장에서도 카일 샤난 감독도 분명 나이너스의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는 그려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디비전 우승을 노리고 있는 피츠버그 스틸러스, 그리고 디비전 우승을 넘어서 1번 시드를 노리고 있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와의 경기. 이 경기는 13대 27로 이글스가 더블 스코어로 경기에 승리를 했습니다. 스틸러스의 경우에는 13점, 이 이글스의 디펜스에 이 무릎을 꿇게 되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 그전 동안 쿠킹 클래스를 열던 이들의 요리사 러셀 윌슨이라는 쿼터백에게 있어서 조지 피킨스라는 이들의 리시버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 이들의
오펜스는 굉장히 단순해요. 상대가 뭐 뒷볼을 견제하면 그냥 무한 숏 패스를 던지고 무한 체크다운 패스 던지고, 만약 상대가 뭐 1대1을 열어둔다 하면 그냥 무한 뒷볼 조지 피킨스에게 그냥 공을 던지면 되는 오펜스예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러한 오펜스의 특성이 러셀 윌슨이라는 쿼터백의 장점과 결합되어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선보였고요. 이들의 디펜스, 이들의 스페셜 팀이 잘 뒷받쳐 주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죠. 하지만 스틸러스의 오펜스, 이번 주는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마주쳤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시브 라인은 그냥 무지막지한 수준입니다.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젤런 카터, 밀튼 윌리엄스, 조던 데이비스, 이 디펜시브 태클 3인방을 상대로 어느 팀이든지 런더볼을 자신있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또 러셀 윌슨이 뭐 패스를 던지고 이 빅플레이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상황이 요구되는 이 플레이에서도 계속해서 이 이글스의 디펜시브 라인들이 프레셔를 만들고 프레셔에 시달리면서 이 조지 피킨스는 정말 찰떡같이 공을 잘 잡아주었죠. 러셀 윌슨이 뭐 개떡같이 공을 던졌어도 잡아줄 리시버가 충분하게 없었다는 점은 이 러셀 윌슨과 이 스틸러스의 오펜스가 이번 경기에 굉장히 힘들었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스틸러스의 입장에서는 오펜스가 이렇게 좋지 못한 상황, 러싱 게임을 통해서 경기를 뭐 매니지먼트 할 수도 없고, 또 러싱 게임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러셀 윌슨에게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믿을 만한 리시버도 없고, 뭐 켈빈 오스틴이라든지 팻 프라이머스가 어느 정도 도와주기는 했지만 경기를 전반적으로 뒤집는다든지 그러한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이 폭발성 있는 플레이는 조지 피킨스라는 리시버의 공백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던 이 결과물이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오펜스는 사실 많은 기대를 하는 이 그룹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스틸러스라는 팀이 이번 시즌 좋은 플레이를, 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의 강력한 디펜스가 뭐 상대팀에게 뭐 색을 유발하고 턴오버를 유발해내어서 또 뭐 스페셜 팀이 안정적으로 뭐 킥을 차주고 또 좋은 필드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하지만 이글스라는 팀을 상대로 스틸러스의 디펜스는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이글스의 리시버 AJ 브라운과 이 디반테 스미스라는 이들 리시버 듀오를 너무나도 이 과소평가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먼저 경기가 끝나고 젤런 헐츠는 뭐 기자들을 향해서 너네가 보고 싶었던 게 이거냐 라고 반문을 할 정도로 이 AJ 브라운과의 좋은 이 호흡을 보여주면서 이 불과 며칠 전까지 일으켰었던 그런 불화설을 물리칠 만한 좋은 퍼포먼스를 선보였었고요. 실제로 AJ 브라운과 젤런 헐츠 이번 주 이들의 궁합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디펜스는 커버 1, 커버 3, 파이어 존, 이 원하이 커버리지를 베이스로 해서 커버 1이나 커버 3 플레이하는 이 디펜스를 굉장히 높은 확률로 쓰고요. 이들은 결국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강력한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을 압박하기 위해서 많은 블리츠를 펼쳐냈습니다. 커버 1 블리츠를 펼치는 상황에서 이 이글스의 리시버들은 자연스럽게 상대 코너백과 1대1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네 자신 있냐? 스틸러스 너네 코너백 뭐 조이 포터가 되었든 뭐 단테 잭슨이 되었든 상관없다. AJ 브라운에게 믿고 공을 던지면 AJ 브라운은 거의 다 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뭐 터치다운 뭐 또 뭐 20야드짜리 캐치 뭐 10몇 야드짜리 캐치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AJ 브라운은 상대 코너백과의 1대1 찬스에서 이 본인의 역할을 충족시켜 주었고, 결국 젤런 헐츠가 이번 주 가장 믿을 만한 그러한 타겟으로서의 좋은 플레이들을 펼쳐냈습니다. 또한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 또한 이 상대 스틸러스의 디펜스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오케이, 상대가 블리츠를 펼칠 만한 룩이고 또 블리츠를 펼칠 만한 그러한 텐던시를 현재 보여줄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대 맨 커버리지를 잘 해부할 수 있는 뭐 픽 플레이를
계속해서 깔고 가자라고 했던 것이 주요했고요. 뭐 레드존에서도 이 픽플레이가 이어졌고 또 그냥 이 넓은 필드 상황에서도 픽플레이가 이어졌고 그리고 이러한 픽플레이에서는 디반테 스미스라는 굉장히 빠르고 민첩한 이러한 타입의 리시버가 상대 이 프레스 코너백을 이 슬롯에서 따돌리고 이 픽플레이에서의 수혜를 입으면서 또 109야드 그리고 11번의 캐치, 1개의 터치다운 디반테 스미스 또한 이번 주 굉장히 빅게임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반적으로 뭐 블리츠를 쓰든지 또는 뭐 포맨 러쉬를 한다든지 상관없이 결국 이글스의 오라인 자체가 이 스틸러스의 패스러셔들을 상대로 너무나도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는 점, 그것이 결국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이 경기 초반부터 일찌감치 본인만의 리듬과 템포를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이 디시전 메이킹을 내리고 빨리빨리 패스를 뿌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이 경기 후에 스틸러스에게 남아온 이 의문은 과연 이 팀이 이처럼 상대 하이파워 오펜스와의 경기에서 이 디펜스가 무너졌을 때 과연 이들이 러셀 윌슨이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만으로 상대 팀을 따라잡고 그리고 이 경기를 좀 더 다운시키고 본인들만의 경기 이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과연 그것이 오펜스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사실 기대하기는 힘들죠. 저 또한 이들의 오펜스가 언제까지 잘 나갈지 모르겠다라고 자주 얘기를 드렸다시피 그것이 부족한 팀으로서 앞으로 플레이오프 무대에 있어서 뭐 라마 잭슨이나 조시 알렌이나 뭐 어쩌면 패트릭 마홈스가 또 플레이오프에서 다른 이 오펜스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도 있죠. 이러한 팀들을 만나야 하는데 과연 스틸러스가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조금은 우려스러운 그러한 눈초리를 만들게 했던 경기였고요.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우 뭐 오펜스와 디펜스 이번 경기 모두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 이들의 오펜스가 결국 이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이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 이 스틸러스와의 경기처럼 경기 초반부터 빠른 템포를 통해 득점을 거두는 것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세쿠안 바클리와 젤런 헐츠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타임 오브 포지션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마지막 4쿼터 이글스의 마지막 드라이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7, 8분이 남은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계속 퍼스트다운을 갱신하면서 시간을 다 태웠습니다. 아니네. 4쿼터 10분 29초 상황에서 공을 받았는데요. 이글스는 그 10분 29초를 마지막 드라이브로 완전히 시간을 다 태우면서 결국 스틸러스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지 않았었습니다. 이처럼 과연 이글스라는 팀 이번 경기처럼 이 1쿼터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수 있을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번 주 최고의 도파민을 만들어냈던 경기였죠. 48대 42라는 점수차.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버팔로 빌스 간의 경기는 48점을 거둔 버팔로 빌스가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빌스는 이로써 이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이 올 시즌 가장 강력한 MVP 후보로서 부상할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우 어쩌면 1번 시드를 뺏기고 그리고 어쩌면 이 디비전 우승도 뺏기게 될 수 있는 굉장히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두 팀이 뭐 많은 득점을 거두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경기를 지배했던 것은 버팔로 빌스였고 또 버팔로 빌스가 이렇게 경기를 본인들만의 이 방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었던 것은 양 팀의 1쿼터의 결과물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버팔로 빌스는 1쿼터부터 첫 번째 드라이브부터 이 득점을 계속해서 거두었고 반면에 디트로이트는 1쿼터에 득점이 없었다는 점, 이 점이 결국 경기의 끝까지 승패를 가르는 요소로 작용을 했고요. 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1쿼터 득점이 없었던 이유는 결국 버팔로 빌스의 디펜스가 굉장히 좋은 이 게임 플랜을 준비해왔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빌스의 디펜스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아마 빌스 입장에서 저번 LA 램스와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분명히 이들은 단점과 장점이 공존하는 그런 타입의 디펜스예요. 그리고 이 단점이라는 요소를 뭔가 넘어서기는 분명히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램스와의 경기를 통해서. 이들은 굉장히 민첩하고 스피디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디펜스지만 피지컬적으로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 강력한 상대를 만났을 때 굉장히 쉽게 무너지는 것도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라는 팀은 리그 최고의 오펜시브 라인을 가졌고 이들이 펼치는 이 러싱 게임은 리그에서 가장 터프한 수준으로 올 시즌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라이온스 입장에서 빌스의 입장에서 우리가 똑같이 저번 주 램스와의 경기처럼 뭔가를 준비해 오지 않는다면 경기 끝까지 우리는 이 라이온스의 러싱 게임에 털릴 것이고 이들의 터프함과 강인함에 계속해서 밀려서 또 한 번 경기에 지고 또 한 번 아쉬운 패배를 당하고 이 경기에 계속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들은 우리가 이번 시즌 내내 플레이했던 방식을 떠나서 무언가 상대에게 봐오지 못해왔던 것을 펼쳐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여러 번의 경기 초반에 갭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라이온스의 러싱 블락 시스템을 망가뜨리는데 이들은 집중을 했고 결국 1쿼터에서 3번의 드라이브가 라이온스 입장에서 펼쳐졌는데 이 3번의 드라이브 모두 첫 번째 러싱 플레이는 각각 0야드, 두 번째 드라이브의 러싱 플레이는 1야드, 세 번째는 또 마이너스 2야드라는 결과를 냈을 정도로 이 빌스의 러싱 디펜스가 경기 초반에 굉장히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빌스는 이처럼 아무 준비 없이 이 경기를 펼쳤다가 램스의 오펜시브 라인들에게 처절하게 패배했던 것과는 다르게 션 맥더머트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하게 컨셉을 준비해 왔다는 점이 굉장히 훌륭했던 점이었고요. 또한 빌스의 디펜스는 사실 존 디펜스이잖아요. 보통 강력한 블리츠나 맨 커버리지를 우선시하는 타입의 디펜스가 아닙니다. 하지만 빌스의 디펜스는 이번 경기 굉장히 많은 블리츠를 통해서 라이온스라는 팀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가기를 원했고 또 무엇보다 이러한 활약들 속에서 디펜시브 라인들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빌스의 디펜시브 라인 사실 좋은 그룹이라고 평가하기는 힘들죠. 본 밀러, 에드 올리버, 다쿠안 존스, 그레고리 루소 이러한 선수들이 준수하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탄탄한 오펜시브 라인과의 매치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그룹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번 경기 라이온스의 최강 오펜시브 라인들을 상대로 빌스의 D라인들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고 본인들 또한 이 컨텐더 팀의 D라인이다. 우리도 플레이오프에서 우리 팀의 D라인의 힘만으로 경쟁을 해낼 수 있다. 터프하고 피지컬한 플레이어다 라는 것을 마치 뽐내려는 듯이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결국 라이온스의 오펜스 입장에서는 이 스킴적으로나 그리고 개인 기량으로서나 이 빌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경기 초반 당황하는 모습을 선보였고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이 이끄는 빌스의 오펜스가 일찌감치 득점을 거두고 또 본인들이 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장기였던 이 러싱 플레이 액션 이런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없었기 때문에 제러드 거프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많았던 경기였어요. 그러나 이 쿼터부터 라이온스는 본인들의 리듬을 찾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세인트 브라운과 제러드 거프는 다시 한번 제대로 연결된 모습이었고 이 라포타의 경우에는 상대 라인베커와 세이프티를 모두 압도하는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버팔로 빌스 또한 계속해서 득점을 거두고 본인들이 리드를 가지고 안 놔주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라이온스 입장에서는 무언가 좀
어차피 우리가 득점을 거두어도 상대가 또 득점을 거두고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댄 캠벨 감독은 이 온사이드 킥이라는 약간 좀 무리수를 던지는 그러한 장면도 벌어졌었죠. 저는 온사이드 킥에 대한 그 판단은 또 한번 이 댄 캠벨 감독이 너무나도 급하게 이 경기를 뒤집으려는 그러한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온사이드 킥 물론 시도해서 그것이 컨버전 되었다면 어쩌면 뭐 역전의 발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리그의 룰에서 이 개정된 온사이드 킥을 성공시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또한 이 온사이드 킥을 통해서 뭐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더라도 이미 그때 점수차가 38대 28로 이 라이온스 입장에서는 두 번의 이 득점을 거두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온사이드 킥이 너무나도 성급하게 이루어진 결과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온사이드 킥 때문에 이 버팔로 빌스는 바로 이 좋은 필드 포지션에 위치하였고 그 결과 쉽게 터치다운을 만들면서 경기를 사실상 더욱더 이 승리를 확고히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댄 캠벨 감독의 이러한 과감한 디시전 메이킹 이러한 것들이 물론 잘 펼쳐지기만 한다면 이 결과가 좋기만 한다면 정말 이 칭송받아야 할 테지만 결과가 사실 좋은 적이 별로 없다는 점이 이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 엄청난 경기력을 펼치면서 이 MVP 활약을 펼쳤던 조시 알렌에 대한 이야기, 이들의 오펜스는 정말 쉽게 빅플레이를 만들어내면서 점수를 얻어내는데요. 라이온스의 디펜스가 진짜 불쌍하다라고 느껴질 수준이었어요. 라이온스 디펜스의 페인은 간단합니다. 너무 많은 부상자, 이들의 프런트 세븐은 체력적으로나 탤런트적으로나 분명히 부족합니다. 라이온스가 추구하는 이 공격적인 맨 커버리지, 블리츠, 이 전술은 많은 부상자와 함께 위력이 분명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시 알렌 같은 쿼터백을 상대로 뭐 맨 커버리지, 블리츠 이렇게 펼친다는 상황이 이 본인들이 그 원한다면 결국에는 확실하게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을 잡아두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뭐 스파이가 된다든지 또는 디펜시브 라인의 이 패스러쉬 테크닉을 통해서 된다든지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을 포켓 안에 가두어야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지만 라이온스의 디펜스는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가 맨 커버리지, 오케이 우리가 블리츠를 해, 조시 알렌 색해. 근데 단지 조시 알렌이라는 이 쿼터백을 색을 목표로 플레이를 펼친다면 그를 잡을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조시 알렌은 모든 것이 막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요리조리 이 프레셔를 따돌리고 시종일관 포켓 밖에서 막 20야드, 30야드짜리 막 패스 던지고 말도 안 되는 플레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라이온스는 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나 또는 캔자스 시티 칩스나 또는 피츠버그 스틸러스나 이러한 팀들이 올 시즌 그리고 과거 시즌 이 상대 이 달릴 수 있는 쿼터백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 패스러쉬를 보내고 또 어떻게 뭐 스파이를 붙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연구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 색을 위한 블리츠, 맨 커버리지 이런 것은 조시 알렌 같은 쿼터백에겐 잘 통하지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또한 이 버팔로 빌스는 이 타이 존슨을 비롯해서 이 제임스 쿡, 이 버팔로 빌스의 런닝백들이 청크 플레이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었는데요. 라이온스의 라인베커진들이 어쨌거나 부상자가 많고 이들의 개개인 탤런트 기량면에서 너무나도 부족하다, 불쌍해 보이는 매치업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콘 알렉산더라는 이 베테랑 라인베커가 1대1 상황에서 어떻게 런닝백을 쫓고 또 쪼즘과 동시에 이 조시 알렌의 스크램블 가능성 때문에 또 알렌을 또 막 눈으로는 또 쫓으면서도 막 몸은 또 런닝백을 따라가야 하고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결국 이 조시 알렌이 활개칠 수 있는 이 조시 알렌의 쇼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경기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갔습니다. 이처럼 라이온스의 디펜스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자 버팔로 빌스는 RPO를 이용하기도 하였고 또 라이온스가 이 본인들의 그런 빠른 템포, 공격성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기 전에 오케이
너네가 이 주도적인 상황을 끌고 가지 못하게 우리는 템포를 조절하면서, 그리고 너네의 핵심 선수들을 이 막아내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RPO 펼치고 또 쿼터백 러싱 컨셉을 선보이면서 지속적으로 너네 플레이어들이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우리 오펜스를 보고 반응하도록 만들 거야 라는 입장에서 이 경기를 펼쳐냈고, 결국 디펜스 입장에서는 조시 알렌이 이 경기의 핵심이잖아요. 조시 알렌이 막 스크램블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짜증나잖아요. 근데 또 런닝백이라는 그 요소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RPO 상황에서는 또 스크린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꾸 머리를 막 복잡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이 디펜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 플레이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라이온스라는 팀은 지금까지 강력한 오펜스와 함께 이들의 디펜스가 부상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그러나 이번 경기처럼 본인들의 오펜스를 뛰어넘는 상대 팀의 오펜스를 가진 팀을 만났을 때 이들의 부상자가 많은 디펜스는 분명히 이들을 커버할 수 있는 공백을 감출 수 없이 훤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경기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이온스의 디펜스는 앞으로 이들의 플레이오프 무대에 있어서 결국 걱정거리가 될 것 같아요. 라이온스라는 팀이 정말 1쿼터부터 많은 터치다운과 이 득점 드라이브를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풀어간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승리했던 것처럼 이들이 이 부상자 많은 디펜스에도 불구하고 좋은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약 LA 램스를 만난다든지, 만약 템파베이 벅스를 만난다든지, 또는 그린베이 패커스 이런 팀들을 만났을 때 경기 초반부터 몰아칠 수 있는 타입의 오펜스를 만났을 때 과연 라이온스의 디펜스가 그것을 버텨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라이온스의 오펜스가 먼저 경기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라이온스의 디펜스에 무언가 준비된 계획 또는 해답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찾을 수 있을지 저 또한 굉장히 궁금해지는 경기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이 썬데이 나잇 풋볼 매치업이었죠. 바로 그린베이 패커스와 시애틀 시옥스 두 팀 간의 매치업은 의외로 경기가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그린베이 패커스가 30대 13으로 이 경기에 승리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패커스의 오펜스 30점을 올렸어요. 현재 시애틀 시옥스는 4연승을 거두면서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 퍼포먼스가 굉장히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주었었죠. 하지만 그린베이 패커스는 우리는 더 뛰어나다 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옥스의 디펜스를 경기 초반부터 무너뜨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패커스의 오펜스는 1쿼터에 연속된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사실상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값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린 올 시즌 이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이 얼마나 뛰어난 이 런더볼의 팀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멜라플라 감독의 러싱 오펜스가 올 시즌 대단한 수준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말렉 윌리스가 쿼터백으로 뛰든 우리는 러싱만으로도 상대팀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시즌 초반에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원동력은 이 세쿠안 바클리,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마찬가지로 그린베이 패커스는 이번 오프시즌 런닝백 이 조시 제이콥스를 돈으로 샀고, 이 조시 제이콥스는 올 시즌 이 패커스 오펜스의 중심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패커스의 리시버들은 정말 재능있고 폭발적이고 다양한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본인들의 이 오펜스에서의 롤을 정립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욱더 필요해 보이고, 또 기복 있는 조던 러브에게 있어서 50번, 40번의 패스 시도를 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이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만큼 턴오버가 발생할 확률이 늘어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런게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 조시 제이콥스와 패커스의 현재 러싱 게임은 굉장히 찰떡궁합이에요. 또한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는 이날 계속해서 커버 2를 플레이하였고, 조시 제이콥스가 이것은 당연히 활약을 펼치기 딱 좋은 환경이 펼쳐졌던 것이죠. 조시 제이콥스를 필두로 하여서 계속해서 이
플러스 야드를 전진을 시작하자 맷 라플라 감독은 그야말로 무아지경의 플레이콜을 선보였습니다. RPO도 하고 또 각종 제스윗, 리버스 플레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펜스를 묶어두고 또 이렇게 패기 시작했는데 시옥스의 디펜스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별다른 어드저스트먼트 없이 이 플레이를 펼쳤다는 점이 이번 주 가장 큰 페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커버2를 플레이한다면 이 패커스의 패싱 게임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라도 철저하게 막아내야 했지만 패커스의 젊은 리시버들의 그 폭발적인 능력들을 막지를 못했어요. 타릭 울렌은 계속해서 이 디펜시브 패스 인터피어런스를 허용했고 또 다른 코너백들도 계속해서 빅플레이 허용하고 DPI 페널티 또 남발하고 패커스 입장에서는 러싱도 잘 되고 그리고 또 패싱으로 빅플레이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이 좋은 환경이 펼쳐졌고 또 시애틀의 입장에서는 커버2 하면은 러싱이 뚫리고 또 커버2를 했을 때 그렇다고 또 패싱을 잘 막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펼쳐지면서 계속해서 이 패커스의 오펜스가 경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 시애틀 시옥스의 오펜스는 역시나 이 예상했던 것처럼 또 한 번의 부진한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더 큰 문제는 지노 스미스가 이 경기 도중에 부상을 당하면서 샘 하웰이 이 경기에 출전했던 모습입니다. 문제는 결국 오펜시브 라인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날 시애틀 시옥스가 야드를 전진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DK 메칼프나 잭슨 스미스 지그바나 전진을 해냈어요. 빅플레이를 통해서. 그렇지만 상대 진영에 진입하자마자 갑자기 10야드 색 당하고 8야드 색 당하고 한 번에 이 큰 색을 통해서 터치다운의 기회를 날리고 그리고 이 필드골의 기회를 날리고 그리고 이 세컨 앤 롱 또는 서드 앤 롱 상황에서 그것을 뒤집을 만한 이 패싱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결국 오라인이 단단하게 받쳐주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뒤집을 만한 오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겐 더욱더 기회가 펼쳐지지 못했습니다. 분명 시애틀 시옥스라는 팀은 DK 메칼프, 타일러 라켓, 잭슨 스미스 지그바, 케네스 워커, 차버네이 엄청나게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시애틀의 경우에도 애틀란타 팔콘스와 비견될 정도로 훌륭하고 폭발적인 이 웨폰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기대처럼 정말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적이 과연 언제인가 싶습니다. 올 시즌 단 한 번이라도 보여주었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예요. 올 시즌 이 시애틀의 경우 결국 애틀란타 팔콘스와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이 오펜스 아이덴티티를 잡지 못한 게 결국 실패한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모든 걸 펼칠 수 있는 무기들을 가졌어요. 그러나 코어 없이 모든 걸 펼치려고 한다면 모든 게 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어떤 플레이를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느껴질 정도이니까요. 반면에 패커스의 디펜스 여러 번의 이 크리펄 컨셉들을 선보이면서 불안한 시애틀 시옥스의 이 오펜스 프로텍션을 스킴적으로도 무너뜨리는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요. 레드존에서 제로 블리츠 상황에서 인터셉션을 가져오기도 했었죠. 또한 시애틀의 오펜스가 가진 이 스피드와 폭발성, 본인들도 이 패커스의 디펜스도 굉장히 빠르다, 우리도 잘한다, 맨 커버리지 잘 펼칠 수 있다 라고 뽐내면서 우리 팀의 디펜스가 더 뛰어난 스피드를 가졌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경기력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시애틀 시옥스 분명 플레이오프까지 여러 경기들이 남았는데 3경기가 남았죠. 바이킹스, 베어스, 램스. 베어스 경기를 이긴다고 쳤을 때 바이킹스와 램스의 경기, 램스의 경우에는 원정입니다. 굉장히 만만치 않을 이 경기들이 남았는데 이들의 오펜스가 결국 터져주지 않는다면 상대를 잡지는 못할 것이에요. 과연 이 시즌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시애틀 시옥스의 오펜스가 터져줄지 그런 부분들을 가장 이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반면에 그린베이 패커스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이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잘했어요. 정말 잘했는데 또 어이없는 디시전 메이킹 내리기도 하고 또 어이없는 플레이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있었어요. 결국에 러브 입장에서는
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좀 더 공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플레이를 펼치는 것이 이들의 앞으로 플레이오프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패커스라는 팀은 현재 굉장히 훌륭한 러싱 게임을 펼칠 수 있는 팀입니다. 조던 러브 혼자서 뭐 작년 플레이오프처럼 모든 걸 캐리하고 이러한 그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러브는 좀 더 이 매니저로서 이 포인트 가드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들을 남은 경기에 보여준다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우리가 패커스가 더 높은 단계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이번 주 가장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냈던 경기였습니다. 템파베이 벅스와 LA 차저스 두 팀 간의 경기는 40대 17로 벅스가 가뿐하게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베이커 메이필드는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고요. 마이크 에반스는 159 리시빙 야드와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11년 연속 이 1000 리시빙 야드 기록에 올해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에반스의 이 중요한 상황에서의 썰드다운, 이 안정적인 그 캐처로서의 역할, 이번 경기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벅스의 오펜스는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어요. LA 차저스가 굉장히 강력한 디펜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벅스의 오펜스는 꾸준히 빅플레이와 이 야드 전진을 해내면서 리암 코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완벽한 플레이 콜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먼저 차저스의 디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차저스라는 팀의 디펜스, 이 제시 민터 코치가 이끄는 이들의 디펜스는 리그 최고 수준이에요. 이 존 커버리지를 펼침에 있어서 이들의 뭐 세컨더리 플레이어들의 각기 임무 수행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이들의 이 프론트 포도 뭐 굉장히 뛰어난 수준이다 라고 평가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들이 펼치는 이 라인 싸움에서의 피지컬함, 터프함 이러한 것들이 분명 이전에 있었던 뭐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이 이끌었던 LA 차저스에 비해서 거의 천지개벽이 된 수준이죠. 하지만 차저스의 디펜스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디펜스를 펼치고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LA 차저스의 디펜스는 투 하이 커버리지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뭐 올 시즌 1주차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이들의 근간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 투 하이를 펼쳤을 때 변칙적인 블리츠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변장된 커버리지가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퍼스트 다운 상황에서는 그 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상대 오펜스의 입장에서 너네 퍼스트 다운에서 투 하이 펼치면 그냥 뭐 안 변할 거잖아요. 너네 뭐 할지 우리 알아 이미.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러싱을 선택할 것이야. 이렇게 러싱에 대한 무언가의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 본인들의 플레이 콜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이 무언가의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벅스는 실제로 퍼스트 다운 상황에서 투 하이를 상대로 러싱을 선택을 했고 러싱이 굉장히 뛰어난 팀이라면 당연히 투 하이라는 이 디펜스를 상대로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밖에 없었죠. 또한 이 썰드 다운 상황에서 이 LA 차저스는 오케이 우리가 퍼스트 다운, 세컨드 다운, 투 하이 펼쳐가지고 상대 디펜스가 많이 전진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썰드 다운 상황이 되면은 강력한 이 블리츠를 통해서 상대 쿼터백의 혼란을 만들고 이러한 약간 경향을 가진 팀이에요. 그렇게 썰드 다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 템파베이를 상대로 블리츠를 사용했는데 이 또한 이제는 너무 예측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죠. 벅스가 한 것이라고는 오케이 썰드 다운 너네 블리츠 할 거잖아. 마이크 에반스 1대1 상황 펼쳐지겠네. 그냥 마이크 에반스에게 매치업상 우위야 뭐 피지컬상 우위야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베이커 메이필드의 디시전 메이킹 이 선수가 그냥 확신하고 공을 던질 수 있는 메이필드는 이 디시전 메이킹이 좀 떨어진 상황 속에서는 턴오버도 많이 만들고 분명히 부족한 선수예요. 하지만 본인이 어디다 공을 던져야 될지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메이필드는 굉장히 정확한 패스를 던질 수 있는 쿼터백입니다.
결국 이 마이크 에반스에게 족족 패스를 던지면 또 마이크 에반스 굉장히 잘 잡아주면서 족족 이 퍼스트 다운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화구를 던졌던 인버티드 템파2 커버리지 상황을 보면은 이 35야드짜리 터치다운 장면인데 프리스냅 세이프티들의 이 탑 포스트에서의 뭔가 뎁스와 움직임이 수상해요. 세이프티 3명이 이 코너백과 함께 이 탑에서 막 붙어 있어요. 근데 디펜스 입장에서는, 아니 오펜스 입장에서는 잠깐만, 너네 정상적인 지금 커버리지의 위치가 아니다. 너네 뎁스도 이상하고 너네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 자체가 수상해. 무언가 너네 커버 3가 아닌 변장된 커버리지를 펼치는 것이 분명해 라고 쿼터백이 뭔가 인지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결국 커버 3가 아닌 이 템파 2로 이 디펜스가 펼쳐졌을 때 벅스는 우리 이미 알고 있었어. 오히려 너네가 그것을 펼쳐내면서 생긴 이 빈 공간을 우리는 노릴 것이야 라고 35야드짜리 터치다운을 가뿐하게 꽂아내면서 득점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차저스의 디펜스는 분명히 촘촘하고 무언가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벽이에요. 그렇지만 이 커버리지라는 측면, 이 분명히 무언가 예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다고 굉장히 뛰어난 디펜스 탤런트를 보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잘 공략해낼 수 있는 오펜스를 만난다면 굉장히 쉽게 무너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던 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벅스라는 팀의 오펜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더 이상 이 템파베이 벅스라는 팀은 패싱에 의존하는 팀이 아닙니다. 톰 브래디가 이 템파베이 벅스에 이적한 때부터, 그리고 작년 시즌 베이커 메이필드가 팀을 이끌 때까지 벅스라는 팀은 리그 최악의 러싱 게임을 선보이는 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벅스는 리그 최고의 러싱 오펜스를 선보일 수 있는 팀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의 젊고 뛰어난 오펜시브 라인은 피지컬한 런 게임을 수행할 수 있고, 버키 어빙이라는 이들의 루키 런닝백은 올 시즌 당당한 신인왕 후보 중에 한 명이고요. 이전에 듀오 컨셉, 인사이드 존 컨셉에 그치는 이들의 러싱 스킴은 굉장히 많은 러싱 스킴을 선보일 수 있어요. 이들의 젊은 라인맨들의 운동신경을 활용해서 풀링 컨셉, 리암 코엔의 각종 모션을 활용한 런닝백들의 그리고 탤런트들을 활용해서 런 게임의 활력 요소가 굉장히 많고 매 경기 터져주고 있죠. 이번 경기에서는 이 3 타이트 엔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거의 90% 이상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러싱 상황에서 똑같은 포메이션이지만 다른 러싱 스킴, 똑같은 포메이션과 다른 러싱 스킴에서 또 다른 모션 활용, 이런 것들의 장치들을 통해서 차저스의 런 디펜스를 계속해서 흔들어 냈습니다. 이처럼 러싱 게임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받쳐주게 되자 베이커 메이필드는 분명 이번 경기에서 인터셉션을 만들어냈죠. 경기 초반에 흔들릴 수 있었던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실제 잠깐 정신줄을 놓기도 했었죠. 턴오버가 나왔어요. 하지만 다시 선로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이 러싱 오펜스를 통해서 다시 생기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메이필드가 다시 한번 본인의 패싱 리듬을 되찾을 수 있었고, 결국 나머지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벅스의 오펜스, 러싱 오펜스와 패싱 오펜스, 이 오펜스의 밸런스가 현재 굉장히 좋다라는 점, 디비전 내에서 거의 따라올 팀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점, 그런 부분들이 이들이 NFC 사우스 디비전의 진정한 우승자로서 가장 가능성이 큰 이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LA 차저스의 오펜스, 경기 초반에는 따라가는 터치다운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경기 초반 선전을 했지만 끝내 이 3쿼터와 4쿼터에 빛을 보지 못한 게 결국 이들의 경기의 패인 요인이었고요. 결국에는 지겹겠지만 이 웨폰이 문제입니다. 이 저스틴 허버트가 던질 만한 리시버가 없고, 이들의 런 게임에서의 그 폭발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이들의 러닝백, 이 웨폰이 또 한 번의 문제였는데, 벅스라는 팀은 이날 수많은 존 블리츠를 펼쳤습니다. 경기 초반에 차저스가 이 맥컨키라는 루키 리시버를 활용하면서 경기를 풀어가는 데 성공을 하자, 벅스의 디펜스는 이 존 블리츠를 펼칩니다. 근데 존 블리츠를 펼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뻔하지 않게
라인베커가 뭐 커버리지로 드랍될 수도 있고, 뭐 라인베커가 블리츠를 할 수도 있고, 디펜시브 라인이 커버리지 드랍이나, 또는 뭐 디펜시브 라인 그대로 이 블리츠를 펼칠 수도 있고, 또는 뭐 코너백이나 어느 누가 이 블리츠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스틴 허버트에게 무언가 이 심리전으로 심어주었고, 결국 저스틴 허버트의 입장에서 이 슬롯에서 이 맥컨키라는 리시버를 활용해야 하는데, 슬롯에서 누가 이 커버리지로 드랍을 할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공을 던지면 사실 인터셉션으로 연결될 게 뻔하잖아요. 그렇기에 저스틴 허버트는 뭔가 자신 있게 이 맥컨키라는 루키 리시버에게 공을 던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고, 결국 슬롯이라는 이 요소가 막혔을 때 LA 차저스의 오펜스는 풀어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 아웃사이드에서의 이 리시버들은 저스틴 허버트의 미들맨이 없어요. 만약 쿠엔틴 존스턴에게 공을 던진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현재 상상하기 싫은 그러한 결과물들이 나올 뿐이에요. 실제로 이날 급한 상황에서 막 쿠엔틴 존스턴에게 던졌던 뭐 모든 패스들, 올 시즌에 다 나쁜 결과로 이어졌잖아요. 뭐 인터셉션이든 뭐 드랍이든 이 쿠엔틴 존스턴에게 던지는 패스, 저스틴 허버트도 아마 믿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롯이라는 이 인사이드에서의 그런 오펜스 웨폰이 막혔을 때 저스틴 허버트와 차저스는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단순하게 없습니다. 이 아웃사이드의 리시버에게 공을 던져야 하는데, 이들의 오펜스 탤런트가 너무나도 떨어지는 만큼 이 차저스의 패싱 게임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러싱 게임에서조차 이 폭발성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패스의 막 시도 횟수가 늘어나고 결국 저스틴 허버트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상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존 블리츠를 펼쳤다고 했죠. 즉 5명의 이 패스 러셔가 본인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LA 차저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완벽하게 지켜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즉 색을 당하면 진짜 많은 야드를 다시 한번 세컨 앤롱, 뭐 서드 앤롱 상황에서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높고, 또 지속적인 프레셔 상황 속에서 던질 만한 리시버도 없고, 그렇다고 런 게임을 통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도 없고, 이 차저스의 입장에서 또 한 번의 무언가 벽을 느끼게 된 경기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오프 시즌에 이 T 히긴스라는 리시버에게 진짜 모든 것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던 차저스였습니다. 차저스는 아마 뭐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더라도 뭐 덴버 브론코스나 현재 뭐 피츠버그 스틸러스나 이러한 팀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상대 팀의 디펜스를 뚫고 본인들의 오펜스가 더 많은 득점을 거두는 것 자체가 가능한 수준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다음은 휴스턴 텍산스에게 이 패배를 당하면서 6승 8패로 사실상 플레이오프 이 탈락을 하게 된 마이애미 돌핀스인데요. 마이애미 돌핀스는 결국 이들의 오펜스가 이 휴스턴 텍산스의 디펜스를 넘지 못하면서 경기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려를 하게 되었죠. 이 투아라는 쿼터백의 어깨가 왜 12월에만 되면 그렇게 약해지는 것일까? 실제로 투아라는 쿼터백은 이 경기에 10야드 이상짜리의 패스를 던졌을 때 다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데릭 스팅글리는 2개의 인터셉션을 이 타이리크 힐을 상대로 유발을 했고요. 그리고 한 번에 이 세이프티를 상대로 이 인터셉션이 거의 들어갔는데 그것을 드랍을 했죠. 이처럼 투아라는 쿼터백은 이번 주 뭐 196야드, 뭐 40번 던져서 29번의 패스를 성공시키긴 했지만 대부분이 스크린 플레이에서 이어진 패스입니다. 결국 본인들이 이 빅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뭐 60야드, 70야드짜리 터치다운을 매 플레이마다 만들어낼 수 있는 타이릭 힐과 젤런 와들이라는 리시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숏 패스를 던지고 스크린 패스를 던져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미래에 있어서도 저는 왜 투아라는 쿼터백이 그리고 마이애미 돌핀스라는 팀 전체가 왜 하필 12월에만 되면 정말 이들의 퍼포먼스가 저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연구 대상이기도 하고 본인들 스스로 정말 많은 것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들의 훈련 방식이 잘못된 것인지 또는 뭐 이들의 내구성이 실제로 뭐 부족한 것인지 뭐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이들의 퍼포먼스가 시즌 초와 시즌 막바지에 들어서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펼쳐진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절망스럽습니다. 내년에도 이럴 것이고 내후년에도 이럴 것이에요. 투라라는 쿼터백은. 그리고 타이릭 힐, 뭐 젤런 와들 똑같이 뭐 이들의 시즌 후반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지 않겠죠. 마이크 맥다니엘 감독이 이번 경기 사이드라인에서 막 머리를 쥐어짜고 막 굉장히 좌절스러운 그런 바디랭귀지를 많이 선보였는데, 본인부터 이 터프한 멘탈리티를 가지고 이 팀원들을 좀 훈련시키고 이들이 12월에 펼쳐지는 풋볼에 있어서 준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내년 시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들의 플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휴스턴 텍산스의 경우 이들의 디펜스 퍼포먼스가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디펜스는 계속 좋았죠. 결국 이들이 바이위크 이후에 증명해내야 됐던 것은 이들의 오펜스 퍼포먼스였는데요. CJ 스트라우드와 텍산스의 오펜스 아직도 별로입니다. 바이위크 이후에도 이들의 오펜스가 딱히 뭔가 확실하게 달라졌다, 앞으로 좋은 모습을 펼칠 것 같다 라는 인상을 받지 못했고요. 이처럼 디펜스가 뒷받쳐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텍산스의 오펜스가 다시 한번 정돈을 해서 돌아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15주차 돌아보기를 다 마쳐봤는데요. 현재 각 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인들의 좋은 폼을 앞으로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본인들의 좋지 않은 폼을 빨리 벗어나서 이 좋은 폼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어떤 성적을 거두었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각 팀들이 이러한 숙제들을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본인들의 플레이를 펼쳐낼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네, 이번 주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Yeah, let's just say day after day, dependability. Like, it's trust. I mean, what you want is you want to trust each one of your teammates, the guy sitting next to you, the guy sitting behind you, the guy sitting across from you. You want to be able to trust that guy, okay, to do his job, and you want him to be able to trust you to do yours. So how do you get that? You talk about it? No, you earn it. You earn your teammates' trust by your performance and your consistency every day. It's not being selfish. It's not like what can they do for you. It's what you can do for them. All right, you can't talk about it like, oh yeah, I got your back, I got your back, I got your back, and then don't do. All right, you got to earn that by doing something for your teammate every single day. And the first thing you have to do there is show your team that you're committed to the team. That's what a good teammate does. And you earn that trust through dependable performance. You earn it. Nobody can give it to you. You can't buy it. You can't, talk about it. You got to go out there and earn it. It's a process. And it's day after day after day after day. Thank you.